박정희 정부는 대외 부분에서 정부의 개입을 줄인 반면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개입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실태와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적 규모의 상업은행을 국유화하고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인사권을 장악하는 한편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통화신용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외자 도입에 대한 정부의 허가와 지급보증 제도는 중요한 개입 수단이었습니다. 주요 금융자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정부는 산업 간의 자원 배분은 물론 말단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통제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업의 자금 조달은 자본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주로 간접금융에 의존하였습니다. 1963년에서 74년간의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구성을 보면 신주 발행에 의한 조달이 전체 자금의 14%, 유보 이윤과 감가상각 등 사내 저축이 20%인데 비하여 나머지 3분의 2가 차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차입금 중에서 53%는 금융기관, 29%는 해외로부터, 그리고 19%는 사채시장을 비롯한 기타 부분에서 조달되었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이 외부 차입에 크게 의존한 것은 그만큼 부채가 많아 금융 비용이 높으며 경기가 악화될 때는 기업이 부도의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발달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1965년에는 낮게 규제되었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대폭 올려 현실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전술한 환율 현실화 조치와 함께 시장 자유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금 이자율이 대폭 인상되었지만 대출 이자율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그만큼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은 역마진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고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예금 이자율을 대폭 인상한 것은 사채 시장에 머물러 있던 자금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림 3-7은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을 GDP 대비로 보인 것인데 거기에서 예금, 초록색 실선의 예금이 1960년대 후반에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 현실화 조치로 사채 시장에 머물러 있던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가 그만큼 확대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정책으로 은행은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높은 금리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이 늘어나게 되자 1972년에 후수라는 83 조치로 다시 저금리 체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 규모였으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이나 전술한 외환시장에 비해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현재의 자금을 불확실한 미래의 상환 약속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거래에 비해 정보 불안전의 문제가 더욱 심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불안전을 줄이는 다양한 제도의 발달이 필요하지만 개도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결과 시장 실패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융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때 만약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도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겠습니다. 금융규제의 실태를 보기 위해 그림 10-1은 주요 이자율의 추이를 제시하였습니다. 모두 명목 이자율로 제시하였는데 만약 실질 이자율을 보려면 명목 이자율에서 보라색 실선으로 표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차이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제시한 예금은행이나 산업은행의 대출 이자율은 모두 정부에 의해 규제된 이자율입니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설립한 개발은행으로서
사회 간접자본이나 중화학공업과 같은 규모가 큰 장기 자금을 공급하였는데 일반은행보다도 저리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수출 금융의 경우는 수출 실적에 비례해서 융자를 해준 것인데 고도성장기에 그 이자율이 6%로까지 떨어져 규제금리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금은행의 대출 이자율은 1965년에 전술한 금리 현실화 조치로 대폭 인상된 후 조금씩 인하되었다가 1972년에 크게 떨어져 다시 저금리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규제받지 않은 시장 이자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채 이자율이 높았던 것은 상한 불능의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채의 발행 또는 유통 규모가 초기에는 크지 않았지만 그 유통 수익률은 이러한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시장 이자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업 차관의 이자율은 국내 이자율에 비해 크게 낮았지만 원리금을 상환할 때에는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각 이자율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것은 물가가 안정되어 간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이자율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었지만 80년대 이후는 격차가 줄어 수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융 규제로 인해 생긴 경제적 지대의 규모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림 10-2는 규제가 없을 경우에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시장 이자율 I1과 그보다 낮게 규제된 이자율 I2를 보인 것입니다. 50년대의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의 공급 곡선 S를 수직선으로 나타내었습니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거기에서 R로 표시된 경제적 지대에는 두 이자율의 차이와 규제된 자금의 공급량 Q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규제 하에서는 초과 수요인 Q에서 Q1에서 Q2의 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을 배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는가의 문제가 외환시장과 마찬가지로 제기됩니다. 저희 이전 연구는 규제가 없는 경우에 시장 이자율 I를 사채 이자율로 보고 추정하였지만 사채 이자율에는 상한 불능의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는 만큼 경제적 지대가 과대 추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전순환 국채의 유통 수익률을 시장 이자율로 보고 경제적 지대를 추정하였습니다. 그림 9-7은 외환 및 금융 부분에서 창출된 경제적 지대의 GDP 대비 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늘색 실선으로 나타낸 금융 부분의 경제적 지대는 1960년대 후반에 빠르게 늘어나 GDP의 7%에 달했다가 그 후 1980년대 초까지 4% 전후에서 등락하였습니다. 그 후 금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점차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림 9-7은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50년대에는 주로 외환 부분에서 일어났지만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금융 부분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융 부분에서 발생한 경제적 지대는 누구에게 배정되었을까요? 정책 자금의 주된 목표가 수출 증대와 중화공업의 진흥이었으므로 이 두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먼저 수출 금융의 경우는 수출 실적에 비례해서 누가 어떤 품목을 수출하였는지를 가리지 않고 자동으로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단기 금융은 1960년대 중엽에 예금은행 대출의 3 내지 4%에서 70년대 중엽에는 13%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의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장기 대출도 있었는데 같은 기간에 그 비중이 1%에서 8%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수출에 대한 직접 지원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일반 대출에서도 과거의 수출 실적이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전망이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경제적 지대를 수출 실적으로 배분한 것은 수출을 늘리려는 민간 기업의 경쟁을 북돋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수출 실적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을 거친 결과이므로 효율성의 우열을 가리기 좋은 지표가 됩니다. 전술한 1950년대의 실수요자 우대라는 어떤 기준과 비교할 경우에 수출 실적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쟁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수출 실적은 거래은행에 도착한 수출 신용장 LC를 간단히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지대를 누구에게 얼마나 배정할지가 투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즉 경제적 지대를 효율적으로 배정하면서도 그를 위한 선별 비용이나 집행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중화공업화에 대한 정책 자금도 이 시기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표 10-1은 경공업과 중화공업에 대한 은행인 예금은행과 산업은행의 대출 규모를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두 산업의 대출액을 해당 산업의 부가치 대비, 표에 하늘색 표시한 것입니다. 부가치 대비로 보면 1965년에 각각 23%와 53%였던 것이 70년에는 51%와 97%로 나옵니다.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중화공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수출액 대비로 보면 표에 연두색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보면 1965년에서 70년의 경공업은 93%에서 97%였는데 비해 중화공업은 394%에서 632%로 훨씬 높았습니다. 그 후 중화공업의 수출이 급속히 늘어나 이 비율은 75년과 80년에 각각 153%와 112%로 떨어졌지만 경공업에 비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즉 중화공업이 아직 수출 산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단계에서 상당한 규모의 정책 자금이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화공업의 초기 수입 대체 과정에서는 전술한 수출 실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고 정책 금융이 효율적으로 배정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에 83 조치로 기결된 부실기업 문제나 1970년대 말 일부 중화공업 기업이 부실화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1960년대 후반은 성장률이 높았고 투자도 유리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그를 위한 은행 대출과 차감 도입도 급증한 시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사채를 이용한 투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 선진국이 불황에 빠지자 그 여파로 한국에서도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부실 기업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채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관을 도입하였던 기업은 환율의 인상도 겹쳐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부실 기업의 부채는 대부나 지급 보증을 한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었고 차관 기업의 도산은 한국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외자 도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대통령의 비상긴급조치권을 발동해서 83 조치라고 불리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1972년 8월 3일부로 기업과 사채권자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신고한 사채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되 이자율을 월 1.35%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업이 쓰고 있던 사채의 월 평균 이자율이 3.84%였으므로 사채 이자 부담률을 3분의 1로 경감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의 고리채를 장기 저리자금으로 대환해주고 산업 합리화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고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19%에서 15.5%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모든 채무자는 사채를 신고하게 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채의 규모와 실태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신고된 기업의 사채는
3,456억 원에 달했는데 당시 통화량의 80%, 그리고 국내 여신 잔액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중에서 건수에서는 90%였지만 금액으로서는 32%를 차지하였던 3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채의 경우는 동결을 완화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는 기업주가 자기 기업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하고 있었던 위장 사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출자로 전환하도록 강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8.3 조치는 사채권자들의 재산권을 크게 제한하는 초법적인 조치로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기업의 재무 구조나 수익률을 뚜렷이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급락하던 경기를 반등시켜 다시 고도 성장의 궤도에 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채권자와 예금자 나아가 국민의 희생으로 기업을 구제한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국민투자기금법을 시행해서 중화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자금을 조달하는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8.3 조치와 함께 사금융을 양성화하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단기금융업법을 시행해서 정부의 감독하에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등의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단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상호신용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을 만들어 서민금융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1937년 기업공개촉진법을 시행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간접금융 중심에서 직접금융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은 1968년에 제정된 자본시장 육성법과 같은 취지지만 일정 요건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8.3 조치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하게 경영할 의무가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1956년 증권거래소에 설립된 이후 상장된 회사 수가 56개에 불과하던 것이 기업공개촉진법 이후 1979년 사이에 309개 대기업이 공개되었고 상장 기업 수도 35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 발행 시장이 활발해져서 회사채가 기업의 장기자금의 공급원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